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리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유튜브 이 콘텐츠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 전달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월, 수, 토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주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금요일 오후나 이제 밤에 좀 녹음을 해서 이렇게 토요일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리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그 기타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리츠 AMC와 이런 응용력들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업계를 좀 업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취재나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이제 만나면서 이제 듣고 파악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면 상당히 이렇게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이렇게 조금씩 해드리고 있지만 좋은 이야기는 별로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인 만큼 그동안 JR 글로벌 리츠라든지 KB 스타 리츠, 그리고 이리츠 코크랩,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시랑 글로벌 액티브 리츠, 이런 리츠들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썩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리츠 시장은 이 잠재력이 큰 시장이고, 또 그 와중에도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잘 하고 있는 리츠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리츠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예전에 한번 또 ESR 캔들스퀘어 리츠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가장 좀 탄탄한 어떤 구조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신뢰를 쌓고 있지 않나 싶고요. 기본적으로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다들 알다시피 이렇게 물류센터만 이제 가지고 있는 리츠이죠. 2020년 12월에 상장을 했고요. 이 여러 차례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2015년부터 이렇게 부동산 부에서 취재를 하다가 3년 정도 이렇게 부동산 취재하고, 그리고 잠시 이제 다른 부서 갔다가 2020년 말부터 다시 이렇게 부동산 쪽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이제 부동산부 왔을 때, 그때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없었죠. 그때 캔들스퀘어라는 회사를 만났었고요. 그때 이제 캔들스퀘어의 이제 남선우 대표님을 뵙고, 지금도 종종 뵙고 있는데, 이 남 대표님을 그때 처음 뵀을 때 지금 돌아보니까 상당히 그때가 캔들스퀘어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초창기였지만 이 물류센터를 취재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캔들스퀘어는 꼭 만나야 된다고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만나봤더니 이제 이 캔들스퀘어라는 회사 자체는 초창기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프롤로지스라는 회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프롤로지스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물류센터 리츠, 아니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을 대표하는 물류센터 리츠죠. 물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 프롤로지스는 이 2위 업체한테 인수합병됐고, 인수합병되면서도 이제 프롤로지스가 워낙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다 보니까 2위 업체 이름 대신 프롤로지스 이름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그 당시 프롤로지스 코리아도 있었습니다. 그 프롤로지스 코리아의 주축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남선우 대표님이었고, 남 대표님이 이제 프롤로지스 코리아가 한국 철수를 한 이후에 또 한국에서 이렇게 캔들스퀘어를 설립을 했고, 이 캔들스퀘어는 ESR, 홍콩과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이 ESR이라는 회사가 또 이렇게 같이 협업 구조로 인수를 하면서 또 ESR의 자회사 형태로 ESR 캔들스퀘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처음에 개발부터 시작해서 실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물류센터 투자를 확대해왔고, 사실 그 당시부터 ESR이라는 회사, 캔들스퀘어라는 회사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를 보면, 운용사를 보면 어떤 특정 섹터, 물류면 물류, 아니면 데이터 센터면 데이터 센터, 임대주택, 이렇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가 한국에는 많지가 않은데, 해외에는 이렇게 섹터별로 수직 계열화된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징부터 PM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그걸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도 하고 운용도 하고 이렇게 엑시트까지 하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ESR 캔들스퀘어 같은 경우는 한국 물류센터 시장에서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근 한 2, 3년 동안 물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과도한 공급 과잉과 또 이렇게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등으로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도 ESR 캔들스키어는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그 이전까지 코로나19와 금리 이전까지는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던 ESR 캔들스퀘어의 경쟁력이 이렇게 드러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ESR 캔들스퀘어가 이제 기존에 자기들이 투자했던 자산들 주로 이제 그전에는 투자자들이 보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나 네덜란드 연기금 같은 이제 글로벌 연기금들이었고요. 그들이 이제 ESR 캔들스퀘어의 전문성을 보고 물류센터 투자를 했던 거고 그 자산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리츠로 상장한 게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입니다. 초창기부터 뭐 CPPIB라는 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계속해서 지금도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고 또 이제 한국 이제 리츠 시장이 되게 초기였기 때문에 이제 의미 있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또 ESR 캔들스퀘어는 리츠는 처음에 이제 블랙록이 이제 많이 투자를 하면서 눈길을 끌었죠. 물론 이제 한동안 또 이렇게 블랙록에서 팔면서 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긴 했지만 어쨌든 글로벌 이런 큰 손들 자산 운용사,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인정할 정도로 ESR 캔들스퀘어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상장한 회사입니다. 뭐 간단히 이제 현재 이제 리츠 시장에서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SPI 자료를 캡처한 건데 상위 5개 리츠의 순위입니다. 이제 보면 시가총액 순서로 정리를 한 건데 SK 리츠가 제일 크고요. 1조가 넘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총 1조가 넘는 리츠는 없는데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9,500억 정도 수준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주가 단순하게 주가만 놓고 보면 이제 신한알파 리츠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SK 리츠, 삼성 FM 리츠가 뭐 약간 4,500 약간 넘으면서 ESR 캔들스퀘어 리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뭐 다른 리츠와 마찬가지로 ESR 캔들스퀘어 리츠도 아직 이제 뭐 공모가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에 어떤 뭐 상당히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계열을 보겠습니다. 뭐 시총은 이제 다소 차이가 있죠. 아까 저희 SPI가 집계한 거 다소 차이가 있는데 SPI는 현재 기준이고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작년 이제 말에 IR 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이제 창고 물류센터 보유 개수는 19개입니다. 그동안 이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자산을 편입해 왔고 또 매각도 일부 했고요. 또 그 스폰서 자산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외부 자산까지도 편입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율이 거의 100% 달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작년 하반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산 인수한 게 이제 2000LP8이란 건데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DWS 자산운용, 옛 도이치 자산운용이 매각한 자산인데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이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마지막으로 인수한 자산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현황을 보면 19개 리츠가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해 같은 지역도 있긴 하고요. 상장 이후 주가 추이를 보면 이제 뭐 최고 이제 7,600원까지 올랐고 또 한때는 최저 3,1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현재는 이제 4,500원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이제 뭐 한국에 보면 ESR 캔들스퀘어 산하에 있는 이제 리츠 MC가 상장한 회사고 또 ESR 캔들스퀘어 위에는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SR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ES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긴 하고요. 이 ESR 자체를 보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이렇게 영향력이 큰 이제 파워풀한 이제 뉴 이코노미 플랫폼 자산 운용사라 디벨로퍼 이제 자산 운용사라고 보면 되고요. 이 뉴 이코노미라고 하면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한 섹터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물류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ESR 캔들스퀘어도 원래 이제 물류센터로 거의 아시아 지역을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싱가포르 같은 지역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개발이 완료되어서 준공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없지만 몇몇 사이트에서 부천이라는 이런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이제 아직까지는 물류센터 리츠긴 하지만 뭐 아주 롱텀으로 보면 또 이렇게 데이터 센터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R이란 회사는 이 상당히 빨리 성장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이렇게 시작된 회사인데
이 ESR 설립자가 보면 그 전에 GLP라는 또 ESR 이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물류를 많이 투자하고 잘하는 그런 회사 출신으로 독립을 해서 이 워버거 핑커스라는 회사, 이 워버거 핑커스는 또 이렇게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데 이 회사는 좀 독특합니다. 이제 뭐 우리로 치면 부동산 자산 운용사는 보통 부동산 자산 에셋에 투자를 하는데 워거 핑커스는 이 플랫폼 오퍼레이팅 컴퍼니나 자산 운용사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R 같은 경우도 아주 초창기에 이제 워버거 핑커스가 투자한 회사고 그때는 이제 ESR의 어떤 전문성과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했고 마찬가지로 또 ESR이 한국의 캔달스퀘어를 이렇게 투자를 한 것도 그런 캔달스퀘어의 아까 말씀드린 프롤로제 출신 멤버들의 어떤 전문성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한 10년, 15년 기간 동안 거의 엄청나게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시아에서 명실상부 누구나 인정하는 1위의 어떤 뉴 이코노미 플랫폼이 됐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뭐 한 3, 4년 전에 2021년 그때는 또 ARA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ARA 자산운용은 한국에도 진출해 있죠. ARA 코리아 자산운용이 지금 있고 이 싱가포르 베이스 기반의 자산운용사인데 이 ARA 코리아의 투자자도 워버거 핑커스였고 그때 당시 이제 ESR이 워버거 핑커스를 인수를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워버가 아니라 ARA 자산운용 인수를 하면서 또 이렇게 규모를 키웠고 또 이 ARA 자산운용 산하에는 또 ARA가 인수한 로고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상당히 이제 ESR과 유사한 회사인데 뉴 이코노미 플랫폼 투자자 운용사이고 이 회사는 호주를 기반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가는 그런 회사였고 또 한국에도 진출해 있었는데 ESR이 ARA 자산운용을 인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ESR과 로고스가 결합이 됐고 이렇게 또 그러면서 거의 뭐 독보적인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독보적인 뉴 이코노미 플랫폼이 됐고 그리고 또 작년 초에는 이 ARA 코리아의 사모펀드 부문은 매각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ARA는 이 원래 물류 이런 데이터 센터보다는 오피스, 리테일 이쪽에 강점을 가진 회사였고 아무래도 결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ESR이라는 회사 자체는 아주 순수하게 뉴 이코노미의 어떤 강자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고 앞서 또 이제 ESR이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ESR이라는 회사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콩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어떤 미중 관계 악화 이런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ESR의 경쟁력 대비 주가가 낮다 보니까 지금 스타우드 캐피탈이라는 이제 글로벌 대체 투자 운용사가 이제 인수를 해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ESR에 대한 소개가 좀 장황했는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제 파워풀한 그런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몇 번의 M&A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ESR이 이제 직접 이렇게 상장하거나 뭐 이렇게 한 회사들도 리츠들도 있습니다. 뭐 한국의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이제 ESR 리츠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중국에도 새로운 리츠를 상장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개의 리츠가 있습니다. ESR을 보면 총 7개 정도 리츠가 있는데 이 리츠들 뭐 특히나 썬텍이라든지 포춘 이런 리츠들은 이 ARA를 인수할 때 따라온 리츠들이고요. ESR 같은 경우는 ARA를 매각을 했지만 사모펀드 부분을 매각했지만 리츠는 매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매각을 안 한 이유를 보면 ESR이 이제 실제 이제 뭐 거래 과정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자신들은 이제 리츠 비즈니스가 상당히 앞으로도 유망하고 아시아에 커질 거기 때문에 리츠는 그 뉴 이코노미라는 어떤 섹터와 함께 리츠라는 비즈니스는 상당히 자기들 비즈니스의 중심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키울 거다. 그러면서 리츠는 매각을 안 한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이제 물류센터 리츠만 놓고 보면 싱가포르, 중국,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향후 뭐 일본에도 이렇게 상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상으로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와 그 회사의 어떤 뭐 탄생기부터 그리고 태동기부터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위에 있는 ESR 캔달스퀘어 그리고 또 ESR 캔달스퀘어 위에 있는 ESR 그리고 그런 회사들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뭐 한마디로 얘기해 족보가 있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리츠라는 게 우리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성장 스토리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회사가 가진 전문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거를 이제 뭐 소개를 하지만 뭐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다 자기 좋은 것만 소개하기 때문에 실제로 알기 힘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ESL 캔들 스퀘어 리츠 탄생하기까지 그 전에도 2020년 이전부터 5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봤고 또 이 회사가 뭐 싱가포르나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하는 걸 봐왔습니다. 실제로도 뭐 이제 싱가포르 가서 ESR 리츠도 몇 번 만나봤고요.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직간접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확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뭐 아직 이제 ESR 캔들 스퀘어 리츠가 한국 물류센터 시장에서 아주 큰 어떤 거래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ESR 캔들 스퀘어 리츠가 한국 물류센터 시장의 어떤 뭐 시장 흐름을 살펴볼 하나의 지표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발표하는 어떤 IR 자료에 나오는 물류의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그런 펀더멘탈 흐름도 상당히 물류센터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회사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좋은가? 물론 지금까지 이제 리츠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부침이 많았죠. 근데 뭐 ESR 캔들 스퀘어 리츠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리츠가 한국 리츠 시장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리츠 시장이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개별 리츠가 잘해도 전체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리츠가 다 잘해야 되는데 ESR 캔들 스퀘어 리츠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이렇게 경쟁력 있는 리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문성은 앞서 계속 강조를 했죠.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와의 관계 뭐 이를테면 이런 이제 IR이라든지 새로운 시도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투자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소개를 할까 이런 시도를 되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게 ESR 캔들 그 대부분의 상장 리츠들이 보면 IR을 보면 기존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던 분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분들이 물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보면 ESR 캔들 스퀘어 리츠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IR 담당자를 따로 뽑았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에쿼티 세일즈를 하던 분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분을 뭐 상장할 때 뵀으니까 저도 한 5년 정도 뵀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좀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미 부동산 쪽에 특히나 ESR 캔들 스퀘어 리츠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들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게 뭐 아무래도 상장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접 IR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에쿼티 세일즈 경험이 풍부한 분이 IR 하는 게 훨씬 더 또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서로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와 에쿼티 세일즈를 했던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SR 캔들 스퀘어 리츠 조직이 지금 20명 정도 있는데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운용의 안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ESR 캔들 스퀘어 리츠는 지금 배상희 대표를 포함해서 핵심 인력들이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계속 상장이부터 쭉 오고 있고 지금 이제 리츠 시장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됐고 또 2020년, 21년, 22년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상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리츠들의 그러니까 평균 이렇게 운용 횟수, 기간이 거의 뭐 긴 거는 이제 한 7년 정도 되는 거고 한 3, 4년 정도가 되게 많은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많은 리츠들의 운용력들이 바뀌었습니다. 핵심 운용도 바뀌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밑에 실물을 보는 운용도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어떤 이제 운용력들 개인적인 이유는 성과나 이런 보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이제 많은 경우를 보면 또 이런 회사들의 어떤 영속성, 안정성, 그리고 미래 비전, 명확한 전망, 어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반면에 ESR 캔들 스퀘어 리츠가 이렇게 인력들을 계속 핵심 인력들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좋은 어떤 이게 뭐 갖춰져 있다. 내부적으로 그런 컨센서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전문성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사실은 이제 물론 상품이 제일 중요한 상품도 중요하고 한데 결국은 이제 이게 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체계와 어떤 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ESR 캔들 스퀘어 리츠는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리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도 배상희 대표랑 이제 점심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점들을 이제 본인들도 충분히 중요성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리츠 시장이 이렇게 좀 커지려면 뉴 캐피탈, 새로운 투자자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국내 기관, 개인도 있지만 이런 외국계 투자자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ESR은 상당히 조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담으로 이 캔들스퀘어라는 이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남선우 대표님과 그리고 이제 예전에 캔들스퀘어 전 프롤리스 코리아부터 같이 했었던 이제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창현 대표님이 계시는데, 지금 ADF 자산운용이라고 또 다른 이제 물류자산운용사의 대표님이신데, 이분들이 어떤 그 보스턴의 케임브리지 쪽, 이제 MIT와 하버드가 있는 그런 쪽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캔들스퀘어 역이라고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캔들스퀘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향후에 이런 이제 리츠가 또 이런 물류센터 리츠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나왔을 때 상당히 또 ESR 캔들스퀘어 리츠와 같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ADF 자산운용이고요. ADF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물류센터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과거에 프로로지스, 캔들스퀘어에서 분화된 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ESR 캔들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연기금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과 주로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성장을 해왔는데, 또 ADF 자산운용은 또 되게 큰 투자자인 싱가포르 투자청, 또 국민연금 등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잘 성장해왔고, ESR 캔들스퀘어와 마찬가지로 ADF 자산운용도 PM이라든지 리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내재화되어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회사입니다. 그리고 리츠 AMC도 이미 있죠. 결국은 그 말인즉슨 리츠 상장을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 이 ADF도 물류센터 전문 리츠를 만들게 되면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경쟁을 이제 서로 서로의 이제 좀 뭔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쟁을 하면서 좋은 어떤 물류센터 리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 리츠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라도 또 ADF 같은 회사들도 리츠를 만들어서 빨리 상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유상증자를 안 했죠. 신규 자산을 편입을 하긴 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편입을 했고, 또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그리고 스폰서 자산보다는 이제 외부 서드파티 자산을 주로 인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스폰서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서 또 유상증자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제 부정적인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이벤트이기도 하고, 또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과거에 투자자들과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주가라든지 이런 게 투자자들이 이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부합했을 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아주 그 유상증자도 신중하게 시기를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ESR 캔들스퀘어 리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빠뜨린 것도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나중에 또 ESR 캔들스퀘어 리츠에 대해서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어떻게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됐는가, 이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